스르르 잠드는 조선 야담에서 들려드릴 이야기는 오늘 밤 땡땡이들을 깨워 새 편입니다. 붉은 등불 아래 스치는 여인의 속삭임. 오늘 밤은 제가 몽땅 해드리지요. 그 한마디에 선비의 심장은 요동쳤다. 남몰래 피어난 욕망과 애틋한 정, 그리고 운명을 건 한밤의 거래.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껴안아준 따뜻한 위로, 조선이 숨긴 진짜 사랑의 얼굴이었다. 오늘 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도 아마 스르르.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해요.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그를 버린 기생에게 오늘 밤 너는 내 것이다. 가난한 선비는 싫다. 며 그를 버린 한양 제1의 기생. 선비는 피눈물을 삼키며 대과에 급제합니다. 마침내 그녀 앞에 다시 선 그날 밤 오늘 밤 너는 내 것이다. 복수로 시작된 하룻밤. 하지만 그녀의 옷고름을 푸는 순간 3년 묵은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집니다. 조선시대 수많은 이야기가 꽃피고 지던 한양의 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또 가장 서러운 이야기가 머무는 곳은 붉은 등불이 꺼지지 않는 기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방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명월관에는 월화라는 이름의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얼굴만 고운 것이 아니라 시에 능하고 검은고 소리는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일 정도라 웬만한 사대부들은 그녀 앞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화려한 비단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음장 같은 고고함 속에 피어나는 한 떨기 붉은 동백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를 품고자 수많은 권력가와 부호들이 집 한 채 값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어느 판서는 그녀의 검은고 소리 한번 듣겠다며 그녀의 방에 황금 송아지를 들여놓았으나 월화는 저의 검은고는 황금 소리가 아닌 달빛 소리를 압니다. 라며 묵묵히 금 자가 들어간 시를 읊어 판서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느 거부는 그녀의 손목 한번 잡아보려 그녀의 어미에게 백금을 안겼으나 월화는 그 돈을 모두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는 저는 천한 기생일지언정 돈에 팔리는 노비는 아니옵니다. 라며 거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얼음꽃이라 불리던 월화에게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남산골의 가난한 선비 김인호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곤 대대로 물려받은 명석한 두뇌와 낡은 서책 몇 권, 그리고 헛겹 도포 한 벌이 전부인 그야말로 빈털터리 선비였습니다. 그의 방에는 붓이 닳아 먹물이 묻은 손을 씻을 물조차 귀했고 끼니를 거르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 명월관에 월화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인호는 돈 대신 시를 바쳤습니다. 그는 명월관 앞을 서성이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월화의 검은고 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실어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와 눈물로 써 내려간 시를 몰래 월화의 방 창틈으로 넣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시당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또 오셨습니까? 어느 날 밤 그가 시를 넣고 돌아서려는데 창문이 스르르 열리고 월화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은 달이 유난히 밝아 시상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달이 밝은 것이 아니라 선비님의 마음이 밝으신 게지요. 다른 기생들은 가난뱅이 선비라며 그를 조롱하고 쫓아내려 했지만 월화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인호의 시 속에 담긴 그의 고고함과 빛나는 재주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내들이 자신의 몸을 탐할 때 이 선비는 자신의 마음을 시로써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선비님의 글은 이 한양의 그 어떤 비단보다 곱습니다. 월화는 다른 이들 몰래 인호에게 술상을 내어주고 그의 글을 읽으며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그녀는 행수 몰래 빼돌린 귀한 약과와 뜨끈한 국밥을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술값이 아니라 선비님의 시 값이옵니다. 부디 드시고 더 좋은 글을 써주십시오. 인호는 그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글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 이 차가운 한양 땅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유일한 눈빛. 그의 마음속에 붉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위험한 꽃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밤낮으로 읽던 경전보다 월화의 눈동자 속에서 더 깊은 이치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의 공부는 뒷전이 되었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월화 생각뿐이었습니다. 월화 나의 월화.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인호는 자신이 가난한 선비라는 것도 잊고 그녀가 기생이라는 신분도 잊은 채 위험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녀와 함께라면 이 한양을 떠나 작은 초가집에서 시를 읽으며 살아도 좋으리라. 내 재주와 그녀의 지혜라면 굶어 죽기야 하겠는가. 그는 자신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월화가 자신에게 보여준 호의를 사랑의 징표로 오해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월화가 한양에서 가장 악명 높은 김 판서의 술자리에 불려갔다가 억지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은 붉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인호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내가 저 여인을 구해야 한다. 그날 밤 인호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어머니의 유품, 작은 옷가락지 하나를 품에 넣고 명월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함께 도망치자고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그가 월화의 방 앞에 섰을 때 방 안에서는 월화의 검은고 소리가 흐느끼듯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월화 나 인호일세. 들어오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차가웠습니다. 그가 방문 안으로 들어서자 월화는 검은 고추를 획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쨍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인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선비님 뜬구름 잡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월화 그게 무슨. 인호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한양 제1의 기생 월화입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나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마치 얼음으로 빚은 듯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따뜻했던 눈빛은 간대없고 경멸과 냉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값은 천금입니다. 선비님은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쓸모없는 시 나부랭이 말고 말입니다. 월화. 인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그것은 선비님의 착각입니다. 월화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품속에 숨겨온 옷가락지의 윤곽을 본 것입니다. 그 순진한 마음이 그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권력 있는 사내, 부유한 사내가 좋습니다. 아까 보셨지요, 김 판서 말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 비단옷을 주셨습니다. 선비님은 제게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당장 내일 쌀 걱정하는 가난한 선비의 풋사랑은 이제 사양하겠습니다. 이 기방에 어울리는 것을 가져오지 못하신다면 다시는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인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인호는 품속의 옷가락지를 꺼내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사랑, 그의 시, 그의 모든 것이 부정당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에게 주었던 따뜻한 국밥과 미소는 결국 가난한 선비를 향한 동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보았구나. 너 또한 결국 속물 기생에 불과했구나.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기방을 빠져나가는 동안 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인호가 사라진 방 안에서 월화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은 끊어진 검은 고주를 피가 나도록 움켜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부디 저를 원망하시어 성공하십시오, 서방님. 그날 밤 인호는 죽었습니다. 꿈 많고 정 많던 순진한 선비 김인호는 죽고 가슴 속에 얼음 같은 도끼만 남은 사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비 속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눈물인지 하늘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어머니의 옷가락지가 차가운 쇠부지처럼 쥐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가난 때문에 짓밟혔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모두 증오와 복수심으로 말라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던 옷가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의 징표였던 그것은 이제 모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강물에 던져버리는 대신 자신의 품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 모욕을 잊지 않겠다. 가난한 선비. 월화가 그에게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이 그의 뼈 속에 새겨졌습니다.
권력부근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두 가지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월화를 무너뜨리기 위해 아니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그 권력 있는 사내가 되어 그녀 앞에 다시 서기 위해 그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를 돈으로 사서 똑같은 모욕을 되가 봐주리라. 그녀가 자신을 갈망하게 만들고 차가운 돈주머니를 던져주며 똑같이 비웃어주리라. 그날로 인호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 버려진 암자로 들어가 문 앞에 와신 상담이라는 네 글자를 피로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그는 사랑시를 쓰던 붓을 꺾고 오직 경국대전과 병법만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랑의 언어 대신 권력의 언어를 택한 것입니다. 그는 잠을 자는 시간조차 아까워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때로는 송곳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허벅지에서 피가 흘러도 그 고통은 가슴 속 상처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말라갔지만 그의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밤이 되어 정신이 흐려질 때면 그는 품속의 옷가락질을 만졌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그의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그는 월화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경멸하던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지금쯤 자신이 아닌 다른 권력가 혹은 부의 품에 안겨 웃고 있을 그녀의 모습 그 상상이 그의 피를 끓게 했고 그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월화 기다려라. 반드시 내 앞에 다시 설 것이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모습으로. 그렇게 3년. 피눈물 같은 3년이 흘렀습니다. 꽃 같던 선비의 얼굴은 사라지고 거친 수염과 무엇이든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차가운 사내가 남았습니다. 그의 손은 붓을 잡던 부드러운 손이 아니라 추위와 고생으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글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세상의 모순을 베고 나라를 뒤흔들 책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과의 날이 밝았습니다. 인호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답안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할 구체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의 답안지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를 장원으로 뽑았습니다. 가난한 산골 선비 김인호가 장원 급제했다는 소식은 순간에 한양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그의 글은 모든 대신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단숨에 홍문관의 교리 벼슬을 제수받았습니다. 교리는 비록 정오품의 낮은 벼슬이었으나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경전과 학문을 논하는 청요직 중의 청요지. 모든 선비의 꿈이여 권력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3년 만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3년 전 누더기를 걸치고 비속을 울며 떠났던 한양에 그는 붉은 관복을 입고 어사를 꽂고 금이 환향했습니다. 그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그의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월화. 3년간 그를 버티게 해준 그 이름. 그 이름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복수의 동의어였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임금께 하사받은 술이 채 깨기도 전에 그 화려한 관복 차림 그대로 명월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말에서 내리지도 않고 기방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명월관의 행수는 장원 급제한 교리 나리가 행차했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나리. 김교리 나리.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로. 행수는 그 차가운 교리 나리가 3년 전 자신들이 내쫓았던 그 가난한 선비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월화. 인호가 말 위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쇠소리 같았습니다. 월화는 어찌 지내는가? 예? 아 월화 말씀이십니까? 여전히 저희 기방의 으뜸이지요. 허. 행수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밤 월화의 시중을 들겠다. 인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품속에서 자신이 받은 녹봉이 가득 담긴 무거운 돈주머니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철커덩. 3년 전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돈이었습니다. 행수의 발치에 떨어진 엽전 몇 개가 굴러갔습니다. 행수는 돈소리에 얼굴이 환해졌다가 이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날이 송구하오나 월화는 오늘.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인호의 눈빛이 살기를 띄었습니다. 그가 말에서 내려섰습니다. 붉은 관복이 횃불 아래 위압적으로 빛났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월화가 요 근래 몸이 좋지 않아 손님을 받지 않은 지가 꽤 되었습니다만. 상관없다. 인호는 이 말이 자신을 피하기 위한 핑계 혹은 더 높은 값을 부르기 위한 수작이라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면 데려오너라. 아니 내가 가겠다. 그녀의 방이 어디냐? 인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행수를 밀치고 3년 전 자신이 초라하게 쫓겨났던 그 방, 월화의 방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3년 전 그녀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 차가운 모욕을 되갚아줄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시간이 길고 고통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몇 번이나 몸을 떨며 촛농을 떨구었습니다. 인호는 술잔을 비웠지만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신은 3년 전 그날 밤 비를 맞으며 결심했던 그 순간처럼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앉은 이 자리가 3년 전 월화가 앉아 자신을 조롱했던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자신은 변했습니다. 드디어 문 밖에서 가녀린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월화였습니다. 3년 전보다 더 아름다워졌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이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마치 오래 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앉아있는 붉은 관복의 사내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교리나리를 뵙.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3년 만에 인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 속에 담긴 차가운 불꽃을 마주했습니다. 월화의 눈동자가 지진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술주전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뜨거운 술이 그녀의 하얀 버선발 위를 적셨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선비님, 선비가 아니다. 인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그의 붉은 관복이 그녀의 하얀 소복과 대비되어 마치 피처럼 선명했습니다. 나라님께 벼슬을 받은 홍문관 교리 김인호라 불러라. 그는 천천히 월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월화는 공포에 질린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떠냐 월화. 그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3년 전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그 차가운 눈빛을 똑같이 돌려주었습니다. 내가 권력 있는 사내가 되었느냐? 네가 그토록 원했던 그 부유하고 힘 있는 사내가 되었느냐 말이다. 서방 아니나리 축하드리옵니다. 진심으로. 월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그 순종적인 태도가 인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빌고 후회하며 매달리기를 바랐습니다. 축하? 그래 축하주를 들어야지. 그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몸이 그의 품에 힘없이 안겼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아니라 옅은 양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귀에 얼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3년 전 내가 나에게 주었던 그 모욕, 오늘 밤 내 몸으로 갚아야겠다. 그래 내가 그토록 원하던 값을 치러주마. 그가 그녀를 밀치듯 침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소유하고 짓밟아 3년 전의 상처를 갚아주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게 그녀의 하얀 저고리 옷고름으로 향했습니다. 스르륵 비단 옷고름이 힘없이 풀려나갔습니다. 그의 눈에 그녀의 가녀린 어깨와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촛불 아래 빛나는 그 모습은 3년 전 그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인호의 숨결이 거칠어졌습니다. 복수심과 함께 억눌러왔던 욕망이 붉은 용암처럼 솟구쳤습니다. 울어라. 3년 전 나를 비웃었듯이 빌어라. 후회한다고 말하란 말이다. 그가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멈칫했습니다. 월화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나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눈물을 쏟아내면서도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거친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웃는 것이냐? 내가 두렵지 않으냐? 아니면 그토록 바라던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것이 기쁘기라도 한 것이냐? 그의 분노가 혼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노의 거칠었던 손길이 멈추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하얀 어깨 위에 멈춘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순된 표정 앞에서 이노의 3년 묵은 증오는 길을 잃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과 긴장감으로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그의 이성이 그녀의 그 알 수 없는 눈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하라, 월화, 왜 웃는 것이냐? 내가 두렵지 않으냐? 아니면 그토록 바라던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것이 기쁘기라도 한 것이냐? 월화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과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것이옵니다. 뭐라고? 3년을 이 밤을 기다렸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그 한마디에 이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버렸지 않느냐? 가난한 선비는 싫다며 그토록 모질게. 월화는 눈물을 닦고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 예, 서방님. 월화가 드디어 3년 묵은 비밀을 꺼내놓았습니다. 그날 서방님께서 옷가락질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서방님의 마음이 저에게 너무 깊이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서방님의 앞길을 막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는 기생입니다. 천한 기생의 신분으로 어찌 용이 될 서방님의 발목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선비님의 찬란한 미래에 제가 있으면 안 되었습니다. 서방님의 그 빛나는 재주가 저 하나 때문에 이 누추한 기방골목에서 썩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저와 함께 도망치는 꿈을 꾸셨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서방님이 붉은 관복을 입고 용상 앞에서 글을 읽는 모습을 말입니다. 월화, 너 그래서 모질게 마음먹었습니다. 서방님을 이곳에서 떠나게 할 힘은 오직 증오와 도끼뿐임을 알았습니다. 저를 원망하셔야 했습니다. 저를 증오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권력 있는 사내가 좋다는 것도, 가난한 선비가 싫다는 것도 모두 서방님을 성공시키기 위한 저의 천박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대가는 제가 치러야 했습니다. 대가라니 무슨. 행수 어른께 말씀드렸습니다. 3년 동안 그 어떤 사내도 받지 않겠다고, 서방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제 몸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행수 어른은 대노하셨고 저는 그 대가로 3년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온갖 꾸준 일과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옵니다. 그리움과 매질로 얻은 병입니다. 이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3년 묵은 복수심은 갈 곳을 잃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럼 지난 3년 동안 매일 밤 빌었습니다. 서방님께서 꼭 장원 급제하시어 오늘처럼 제 앞에 나타나 주시기를, 저를 원망하며 이 누추한 기방에서 저를 구해 주시기를 매일 밤. 월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3년간 지켜온 정절과 버텨온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이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복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의 증오가 아니라 그녀의 희생과 사랑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옷고름을 풀려 했던 그 거친 손은 이제 갈 곳을 잃고 어색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승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빚을 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붉은 관복 자락을 벗어 그녀의 흘러내린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권력의 상징인 그 관복으로 그녀의 상처와 추위를 덮었습니다. 월화야, 그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이 어리석은 나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내가 미안하다. 그는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복수심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3년 전보다 훨씬 마른 몸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그간 손님을 받지 않고 몸이 아팠다는 행수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추웠구나. 지난 3년 동안 혼자 얼마나 추웠느냐. 이 어리석은 나를 기다리느라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느냐. 월화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서방님께서 이렇게 붉은 관복을 입고 오신 모습을 배웠으니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다니 그런 말 마라. 인호는 그녀를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3년 전 차마 전해주지 못했던 그 낡은 옷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느냐.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그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너와 나의 삶은 오늘 밤 다시 시작이다. 어젯밤 그녀의 옷고름을 풀려 했던 그 손은 이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의 흩어진 머리를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밤은 그렇게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3년간의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밝았습니다. 교리 김인호가 기방에서 밤을 보냈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전에 더 큰 소문이 한양을 뒤덮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받은 모든 재산과 녹봉을 털어 명월관의 기생 월화를 기적에서 빼낸 것입니다. 기생을 첩으로 들이는 것은 간혹 있는 일이었으나 그는 그녀를 첩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이 관직을 걸고 간청했습니다. 전하, 소신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경전이 아니라 한 여인의 희생이었습니다. 부디 그 충심과 같은 정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가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결국 사랑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그의 간절함과 월화의 지조에 감동하여 특별히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편견을 넘어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짝사랑하던 기생에게 버림받고 복수심으로 성공한 한 선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친구에게 오늘 밤 내 남편을 빌려주마. 사랑보다 우정이 만든 기적 오늘 밤 내 남편을 빌려주마. 조선 중기 한마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실화.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시댁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소녀 시절 단짝 친구. 그녀를 구하기 위해 한 여인이 내린 파격적인 결단은 바로 자신의 남편을 하룻밤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승낙하고 그날 밤 이후 세 사람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변화. 우정과 사랑 그리고 희생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조선 중기 전라도 어느 마을에 수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6의 나이로 남편 준호와 금슬 좋게 살며 슬아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복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수연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친자매처럼 지내온 친구가 있었으니 바로 월선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수연과 월선은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 함께 자랐습니다. 어릴 적 개울가에서 물장난을 하고 산에서 나무를 캐고 밤이면 함께 별을 세며 자란 사이였습니다. 둘은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월선이 혼담이 오갔을 때 수연이 그 집안을 알아보았고 수연이 시집갈 때는 월선이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습니다. 월선은 수연보다 1년 먼저 혼인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양반과 차남과 인연을 맺었는데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1년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도록 월선의 뱃속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특히 양반가에서는 대를 잇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3년이 지나도록 임신하지 못하면 칠거지약에 해당한다 하여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월선의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며느리를 박대했습니다. 아침상을 늦게 차렸다고 구박하고 바느질이 성기다고 꾸짖고 급기야는 얼굴도 보기 싫다며 사랑채에도 얼씬거리지 말라 했습니다. 가을 어느 날 월선이 수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헬쑥하게 여의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친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월선아,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러느냐? 월선은 수연의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끝인가 봐. 수연은 친구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월선은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다음 달까지 임신 소식이 없으면 나를 내쫓겠다 하셨어. 이미 옆집 과부의 딸을 들여다 놓겠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어.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가 쫓겨난다는 것은 곧 고향으로 돌아가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고 다시는 제대로 된 혼처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월선아, 그럼 남편 나으리는 뭐라 하시더냐? 수연이 물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괜찮다고 기다려보자고 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님 뜻을 거스를 수 없잖아. 게다가 시아버님께서도 대를 이어야 한다고만 하시니. 월선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서방님도 좋은 분이고 시댁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연은 친구를 꽉 껴안았습니다. 월선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이를 갖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월선아, 약방에는 가보았느냐? 침도 맞아보고. 수연이 물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해봤어. 언니 한약도 먹고 점도 보고 기도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하지만 소용없어. 월선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언가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대로 친구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도울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파격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친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몰랐습니다. 이틀 후 수연은 남편 준호를 마주 앉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든 밤이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얼굴이 좋지 않소?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월선이를 아시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알지, 부인의 친구 아니오. 그런데 그 친구가 왜?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월선이가 아이를 갖지 못해 시댁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준호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거 참 딱한 일이구려. 좋은 친구인데.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오? 말해보시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월선이를 도와주십시오. 그 아이가 임신할 수 있도록.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찌 도와주란 말이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수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하룻밤 월선이와. 준호는 아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도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월선이를 살릴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준호는 자리에 다시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일이요. 나는 부인의 남편이요. 다른 여인과 그건 도리가 아니요.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서방님, 월선이는 제게 친자매 같은 존재입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며 모든 것을 나눈 사이입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여인과 동침하는 것은 부인을 배신하는 일이요. 나는 그럴 수 없어. 수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분이나 바람이 아니라 친구를 살리기 위한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그리 생각하시오? 내가 다른 여인과 밤을 보내는 것을 용납하시겠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직 이번 한 번입니다. 월선이가 임신할 때까지만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우리 둘만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이것은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부인,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어찌 되겠소? 우리 모두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오.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할 것입니다. 월선이의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모를 것입니다. 오직 우리 셋만 알고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입니다. 그리고 수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월선이의 남편은 좋은 분이지만 3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남편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월선이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준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을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오직 아이를 위한 일임을 서방님께서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월선이도 제 친구입니다. 그 아이는 절대 서방님을 탐하거나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정말 그리 원하시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서방님, 제 평생 부탁입니다. 제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준호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알았소. 부인의 뜻이 그러하다면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이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아이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겠소. 수연은 남편을 꽉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서방님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준호는 아내를 안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내가 이토록 간절히 원한다면 들어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월선을 다시 불렀습니다. 월선은 여전히 수심에 가득 찬 얼굴로 왔습니다. 수연은 친구의 손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월선아, 내가 너를 도울 방법을 찾았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월선은 희망에 찬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언니, 어떤 방법인데?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월선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다오. 그리고 놀라거나 거부하지 말고 진심으로 생각해다오.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너에게 빌려주마. 월선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수연은 친구의 입을 막았습니다. 끝까지 들어다오. 내 남편과 3년을 살았지만 아이가 없다. 혹시 문제가 내 남편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월선은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무조건 여자의 탓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연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월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시댁에 남을 수 있어.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내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이 사실을 모를 거야. 오직 너와 나 그리고 내 남편만 알 뿐이지. 월선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언니 그건 형부님은 언니의 남편이잖아. 수연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너는 내 친구야.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잖아.
나는 내가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없어. 내가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어.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니하지만 이것은 너무 큰 희생이야. 나는 받을 수 없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야. 친구를 돕는 일일 뿐이야. 그리고 내 남편도 동의했어. 오직 이번 한 번, 내가 임신할 때까지만이야. 월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수연은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마. 이것은 우리의 비밀이야.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준호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월선과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고 다른 여인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토록 간절히 부탁했고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수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내일 월선이 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수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질투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나요?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소? 내가 다른 여인과 부인 마음이 아프지 않겠소?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편이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정분이 아니라 친구를 돕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월선이는 좋은 아이입니다. 서방님을 탐하거나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아이를 위한 일일 뿐입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소. 내일 최선을 다하겠소. 월선이가 꼭 임신할 수 있도록. 수연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방님. 서방님은 제게 너무 소중한 분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를 꽉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 믿었습니다.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친정 어머니께 맡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월선이 수연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깨끗이 목욕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수연은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월선아, 긴장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수연은 친구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것은 너를 위한 일이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해.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준호는 별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직접 별채를 깨끗이 청소하고 이불을 새 것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촛불도 켜놓고 은은한 향도 피워 놓았습니다. 수연은 월선을 별채로 데려갔습니다. 문 앞에서 수연은 친구를 다시 한번 껴안았습니다. 월선아, 두려워하지 마. 내 남편은 좋은 사람이야. 너를 배려해 줄 거야. 월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수연은 미소 지으며 친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들어가거라. 그리고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방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역시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월선은 준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월선 아가씨 편하게 계시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예, 나으리. 준호는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친구답게 단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내와 친구를 돕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가씨,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도 처음이라 아니, 내 말은. 준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월선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도 떨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를 살릴 유일한 방법임을 압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도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오. 아가씨가 아이를 가져 시댁에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밤의 목적이오.
월선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그리고 수연 언니. 두 분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월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것은 친구를 돕는 일이고 아내가 간절히 원한 일이었습니다. 월선도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시작하겠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긴장을 푸시오. 내가 배려하겠소.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비췄습니다. 준호는 월선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월선은 눈을 감고 떨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최대한 부드럽게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정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이를 위한, 친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월선의 저고리가 벗겨지고 준호의 옷도 벗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어색하고 떨렸지만 이것이 필요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월선을 조심스럽게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아가씨, 아프면 말하시오.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으리. 준호는 천천히 월선과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 수연이 있었고 친구를 돕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월선 역시 눈을 감고 이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살리는 일이고 시댁에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월선이 임신할 수 있도록, 친구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은 없었지만 책임감은 있었습니다. 월선 역시 이 순간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우정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와 월선은 여러 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가까워지자 준호는 월선을 일으켰습니다. 아가씨, 이제 충분할 것 같소. 준호가 말했습니다. 월선은 옷을 입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말로 아가씨가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선은 매일 아침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임신의 징후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속이 메스꺼웠고 유난히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월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원은 월선의 맥을 짚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 축하드리오. 임신하셨소. 월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이제 시댁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월선은 곧장 수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연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을 보자 수연은 빨래를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월선아, 무슨 일이니? 월선은 수연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언니나 아이를 가졌어. 수연은 깜짝 놀라 친구를 떼어놓고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원이 확인해 주셨어. 나 정말 임신했어. 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친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준호가 밖에서 돌아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수연은 남편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방님, 월선이가 임신했어요. 준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오. 정말 다행이오. 월선은 준호 앞에서 깊이 절을 했습니다.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준호는 월선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절은 하지 마시오.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밝은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생기는구나. 월선의 남편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축하하오. 우리에게도 드디어. 하지만 월선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연의 남편 준호의 아이였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고 친구 수연과 준호의 희생으로 얻은 기회였습니다. 한편 수연과 준호의 집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이후로 아내에게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다른 여인과 밤을 보낸 후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더욱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연 역시 남편의 희생에 감사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마음이 힘드셨지요?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소. 하지만 부인을 위한 일이었고 친구를 돕는 일이었소. 그리고 지금 월선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잘한 일이라 생각하오. 수연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서방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이 흔들리신 적은 없으신지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부인뿐이오. 그날 밤은 단지 친구를 돕기 위한 일일 뿐이었소. 수연은 안도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월선에게 마음이 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을 확인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서방님, 저도 서방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월선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월선을 따뜻하게 대했고 남편은 더욱 다정해졌습니다. 월선은 수연을 자주 찾아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언니,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 나 이제 쫓겨나지 않아도 돼. 시댁에서도 잘해주고 남편도 기뻐하고. 월선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야, 내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가끔 월선을 보면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는 사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것은 비밀이었고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월선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10달이 지나고 월선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한 것이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났다며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월선의 남편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소, 여보. 우리에게 이런 보물을 선물해 주어서. 월선은 아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준호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르고 있었고 시댁 식구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이 비밀을 평생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100일이 되던 날 월선은 아이를 데리고 수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수연은 아이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 우리 아가 정말 잘생겼네. 눈이 또렷한 것이. 준호도 나와서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코와 눈매가 영락없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감정이 복받쳤지만 애써 감추었습니다. 정말 잘생긴 아이로구려. 월선 아가씨, 축하하오. 월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그리고 언니 두 분 덕분입니다. 이 아이는 두 분이 주신 선물입니다. 수연은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월선아, 이 아이를 잘 키우거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야. 월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럴게. 언니 나 정말 행복해. 그리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흘러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 집안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월선은 현명한 어머니가 되었고 시댁에서도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더욱 아꼈고 두 사람은 그 후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수연과 준호의 집도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의 일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를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끔 월선이 아이를 데리고 놀러 오면 준호는 멀리서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월선의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수연의 집에 놀러와서 준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눈이 저랑 똑같아요. 그 말에 자리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아가 눈이 참 예쁘지. 월선은 아이를 얼른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얘야,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생긴 거란다. 준호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밀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집안 모두 번창했습니다. 월선의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 과거에 급제했고 수연의 아이들도 모두 잘 자랐습니다. 두 집안은 평생 가깝게 지냈고 아무도 그날 밤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늙어서 수연과 월선은 함께 앉아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언니,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꿈만 같아. 언니와 형부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찌 되었을까? 월선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친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야 친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잖아. 내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해. 준호도 늙어서 가끔 그날 밤을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친구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아내와의 사랑이 더욱 깊어진 것도 감사했습니다. 월선의 아들이 찾아올 때면 그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 비밀을 평생 지켰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간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았고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고 우정은 더욱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월선의 아들은 훌륭한 관리가 되어 집안을 빛냈고 그의 자손들도 번창했습니다. 수연과 준호의 자손들도 모두 잘 되었고 두 집안은 대대로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세 사람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우정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수연과 월선은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준호도 아내 곁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 그리고 희생이 무엇인지를. 조선시대 세 사람의 놀라운 우정과 희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남편을 빌려준 수연, 아내의 뜻을 받들어 친구를 도운 준호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은 월선. 세 사람의 용기와 희생은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아는 거라곤 과거밖에 모르던 쌤님과의 첫날 밤. 신부가 서방님께 처음 한 말은 오늘 밤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신부가 꺼낸 엄마의 추나처. 서방님, 오늘 밤 제가 가르쳐 드리지요. 양반가의 숫기 없는 신랑과 기생 출신 어머니를 둔 신부의 특별한 첫날 밤 이야기. 혼례를 치렀지만 신부의 손끝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순진한 신랑. 그런 남편을 위해 신부가 은밀히 준비한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물려준 비밀스러운 추나첩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깊어지는 두 사람의 마음과 뜨거워지는 밤의 온도. 수줍음 가득했던 신혼방이 어느새 사랑으로 가득 찬 보금자리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조선 중기 한양의 서촌 어느 양반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3월 보름 온 집안이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신랑의 이름은 이준서, 23세의 나이로 사서 삼경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선비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그가 과거를 준비하느라 혼기를 놓칠까 걱정하여 서둘러 혼사를 정했습니다. 신부 체리는 21살의 규수로 그녀의 어머니는 한때 한양에서 이름난 기생이었다가 양반 가문의 첩으로 들어간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체린을 낳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딸을 정실 부인의 자식처럼 귀하게 키웠습니다. 체리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당당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무사히 마친 저녁 신방에는 붉은 초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붉은 혼례복을 입은 채 방 한편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글 공부에만 매진해 왔기에 여인과 단둘이 밤을 보내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서당 훈장님께 사서 삼경의 가르침은 배웠지만 정작 신혼의 밤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채린이 들어왔습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촛불에 비친 모습이 마치 그림 속 선녀 같았습니다. 준서는 눈을 들어 신부를 바라보다가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습니다. 채리는 신랑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 역시 긴장한 듯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지만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덕분에 준서보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무겁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봄밤의 벌레 소리만 들려왔고 방 안에는 둘의 숨소리와 타닥타닥 촉을 타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준서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따뜻합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고 떨림이 역력했습니다. 채리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봄 기운이 완연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침착함이 묻어났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무언가 더 말을 이어가야 할 것 같았지만 입술만 달싹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글 읽는 것은 자신 있었지만 이렇게 여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등에는 식은땀이 배어났고 옷깃을 꽉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채리는 신랑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책만 읽으며 사셨으니 이런 밤이 얼마나 낯설고 두려우실까.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지 않으면 이 밤은 그저 어색함으로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채리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으로 갔습니다. 준서는 신부의 움직임에 긴장하며 그녀를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채리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채린에게 건넨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딸아, 이것은 내가 혼례를 치르는 날 펼쳐보거라. 세상의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법이 담겨 있단다. 부끄러워 말고 당당하게 서방님께 내 마음을 전하는 데 쓰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채리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추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명화가가 그린 것으로 남녀의 사랑을 아름답고도 은밀하게 표현한 그림들이었습니다. 각 장마다 한시가 적혀 있었고 그림은 노골적이기보다는 예술적이고 우아했습니다. 채리는 추나첩을 품에 안고 다시 준서 앞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신부가 무언가를 가져온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무엇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준서는 신부의 진지한 표정에 더욱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혹시 자신이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일까? 서방님께서는 학문에 정진하시느라 이런 밤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이옵니다. 채린의 말에 준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욱 푹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오.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채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것 없사옵니다. 저 역시 처음이옵니다. 하오나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이 책이 있사옵니다. 이 안에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법이 담겨 있다 하옵니다. 함께 보시겠나이까? 준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이 이토록 담담하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롱하거나 희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것이 있소?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사서 삼경만 읽었지 이런 종류의 책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채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달빛 아래서 손을 맞잡은 남녀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단아한 글씨로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손을 맞잡으니 두 마음이 하나 되네. 부끄러움 버리고 서로를 바라보니 사랑의 시작이로다. 준서는 그림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 속 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체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도 손을 잡아보시겠나이까? 준서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체리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처음 닿은 신부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준서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신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의 긴장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춤을 추었고 밤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체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밤 저와 함께 천천히 배워가시면 되옵니다. 체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남녀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여인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지고 있었고 여인은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림 옆에 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미빛 뺨을 어루만지니 마음이 한 걸음 다가서네. 눈빛으로 정을 나누고 숨결로 사랑을 속삭이네. 체리는 준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 얼굴을 만져보시겠나이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준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체리는 준서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부드러운 뺨에 닿는 순간 준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신부의 피부는 비단보다 부드러웠고 뺨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따뜻하옵니다. 준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체리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의 손도 따뜻하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체린이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남녀가 더욱 가까이 다가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의 팔이 여인의 어깨를 감싸고 여인은 남자의 가슴에 살짝 기댄 모습이었습니다. 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로를 감싸 안으니 두 몸이 하나의 그림자 되네. 따뜻한 품 안에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사랑이 깊어지네. 준서는 그림을 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신부를 안는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체리는 조심스럽게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팔을 들어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방님, 이렇게. 준서의 팔이 신부의 가냘픈 어깨를 감쌌습니다. 비단 저고리 너머로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체리는 천천히 준서의 가슴에 몸을 기댔습니다. 준서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신부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매화 향기가 올라왔고 그녀의 부드러운 몸이 자신에게 맡겨진 느낌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황홀했습니다. 부인,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체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대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준비를 했지만 실제로 남자의 품에 안기니 그녀 역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뻣뻣했던 준서의 몸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신부의 온기에 긴장이 풀리고 품 안에 그녀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신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체리는 그의 가슴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체린이 고개를 들어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웠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준서는 신부의 눈을 보았습니다. 촛불에 반짝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수줍음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자 준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체리는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네 번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을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시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영혼이 하나 되네. 준서는 그림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입맞춤, 그것은 그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체리는 준서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눈을 감아보시옵소서. 준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다른 감각들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신부의 매화 향기, 그녀의 따뜻한 숨결, 옷자락 스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체리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준서의 입술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준서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신부의 입술, 그것은 세상 어떤 책에도 적혀 있지 않은 감각이었습니다. 체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닿는 정도였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준서는 본능적으로 신부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손이 체린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예의범절 따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여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체리는 입맞춤 사이사이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좋다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뺨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대답 대신 더 깊은 입맞춤으로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입맞춤은 점점 길어졌고 깊어졌습니다. 처음의 서투름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맞춰가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촛불이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드리워졌습니다. 준서의 손은 체린의 몸을 탐험하듯 움직였습니다. 어깨를 지나 팔을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고 등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한참의 입맞춤 후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체린의 눈빛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입맞춤으로 인해 더욱 붉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체린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5번째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에는 남녀가 더욱 가까이 얽혀 있었습니다. 옷깃이 흐트러지고 서로의 살결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여인의 하얀 어깨를 어루만지고 여인은 황홀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는 더욱 열정적이었습니다. 옷깃을 여니 속살이 드러나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네. 서로를 탐하고 탐하니 밤은 더욱 깊어가네. 준서는 그림을 보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본능이었고 사랑이었고 욕망이었습니다. 체리는 천천히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고름이 풀리고 두 번째 고름이 풀렸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제 마음을 다 드리고 싶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숨을 참으며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름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드러나는 하얀 목선, 어깨선이 눈부셨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피부는 마치 옥처럼 빛났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나도 당신을.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지만 체리는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았습니다. 저고리가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준서의 손이 신부의 부드러운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단보다 부드러운 그녀의 살결, 손길이 닿을 때마다 체리는 작게 떨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준서의 손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준서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신부의 목선을 따라 내려갔고 체리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체린의 목소리는 더욱 가늘어졌습니다. 준서는 대답 대신 더 깊은 입맞춤으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고 쇄골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그의 애무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서서히 누웠습니다. 붉은 이불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체리는 마지막 책장을 넘겼습니다. 6번째 그림은 남녀가 완전히 하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몸이 얽혀 있었고 얼굴에는 황홀함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니 진정한 부부가 되네. 사랑의 정점에서 서로를 확인하고 영원을 약속하네. 준서는 그림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체린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을. 체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서방님을. 두 사람의 고백이 촛불 아래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추나첩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준서의 손길은 처음의 서투름을 벗어나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신부의 몸을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지나간 자리마다 체린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체린의 저고리가 완전히 벗겨지고 하얀 속살이 촛불에 드러났습니다. 준서는 숨을 멈춘 채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처럼 희고 부드러운 피부, 가냘픈 어깨선, 우아한 목선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체리는 수줍게 눈을 내리깔았지만 몸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부가 된다는 것이고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체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도 잘생기셨사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준서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서의 도포가 벗겨지고 속옷이 풀렸습니다. 책만 읽어 약해 보였던 그의 몸은 의외로 탄탄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련으로 다져진 몸이 촛불에 드러났습니다. 체린의 손이 그의 가슴을 쓰다듬었고 준서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어떤 것도 걸치지 않은 채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세상에 단둘뿐인 것처럼 오직 서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서는 체린을 부드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살과 살의 접촉,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따뜻함, 부드러움,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체린 역시 준서를 꽉 안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자신만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똑같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인 나는 처음이라. 준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리는 그의 뺨에 입맞춤하며 속삭였습니다. 저도 처음이옵니다. 서방님 함께 배워가면 되옵니다. 그녀의 말에 준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체린을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붉은 이불 위로 퍼졌고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준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였고 체리는 그의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대로 추나첩에서 본 대로 준서를 안내했습니다. 서방님 천천히 이렇게. 체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그녀의 안내를 따랐습니다. 조금씩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체린이 작게 신음했을 때 준서는 멈칫했습니다. 부인 아프시오? 걱정스러운 그의 목소리에 체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계속.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준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신부가 아파하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서로의 리듬에 맞춰갔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그를 이끌었고 사랑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체리는 작은 신음으로 반응했고 그 소리는 준서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을 준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사랑하오.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체리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서방님을 사랑하옵니다. 그녀의 고백에 준서는 더욱 깊이 신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 안은 사랑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촛불이 마지막 힘을 다해 타오르듯 두 사람도 서로를 향한 열정을 쏟아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준서는 체린을 꽉 껴안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체린은 준서의 등을 긁으며 그의 이름을 신음처럼 흘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까지 완전히 결합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이 부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한참 후 숨을 고른 두 사람은 이불을 덮고 서로를 꽉 안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준서는 체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고맙소.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체리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이 고마우신지요? 이 모든 것이요. 내가 서툴고 부족함에도 이렇게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준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신부 덕분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한 단계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무엇보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두 사람은 다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담긴 입맞춤이었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고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달콤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준서는 신부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부인, 나는 평생 당신을 아끼고 사랑할 것이오. 당신만을 바라보고 살겠소. 체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방님, 저도 평생 서방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겠나이다. 서방님의 아내로 살 수 있어 행복하옵니다. 두 사람의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밤 나눈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영혼의 결합이었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서는 어린 시절 공부만 하며 자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당에서 훈장님께 꾸중을 들었던 일, 처음 사서 삼경을 다 읽었을 때의 감격, 과거를 준비하며 밤을 새웠던 날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체리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자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아버지의 따뜻한 보살핌, 정실 어머니의 냉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당신 어머님은 훌륭하신 분이었소. 준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지혜를 물려주시다니 덕분에 나는 오늘 밤 남자가 되었소. 그는 바닥에 떨어진 추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첩의 신분이셨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셨던 분이옵니다. 사랑은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라 가르쳐 주셨지요. 준서는 체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지혜를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오. 사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임을, 남녀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체리는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가르침을 존중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이런 사람과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의 몸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배웠습니다. 준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고 체리는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더욱 깊고 진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완전히 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정 후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서로를 안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오늘 밤 평생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소. 사서삼경에도 없는 것을 배웠소. 채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하옵니다, 서방님. 오늘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직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행복한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준서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해가 뜨는구려. 체리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옵니다, 서방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화로웠습니다. 준서는 체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요. 오늘부터 우리는 진정한 부부요. 어제까지 우리는 남이었지만 오늘부터는 한 몸이요. 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입술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예, 서방님,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하겠나이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를 껴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추나첩은 바닥에 펼쳐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림 없이도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방 안으로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준서와 채린의 첫날 밤은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금슬좋기로 소문났고 슬하에 삼남이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준서는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체리는 현명한 내조로 집안을 잘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늙어서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으며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자식들이 자라 혼례를 치를 때 체리는 딸들에게 그 추나첩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란다. 사랑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거라. 서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되 내 자신도 소중히 여기거라. 그렇게 어머니의 지혜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갔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한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첫날 밤 이야기 어떠셨나요? 학문에만 몰두했던 순진한 신랑 준서와 기생 출신 어머니의 지혜를 물려받은 당찬 신부 채린. 추나첩이라는 특별한 가르침으로 서로를 알아가며 진정한 부부가 되어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랑이란 것이 단순히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마음을 나누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조선시대 야담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밤도 달콤한 꿈 꾸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